부동산 가이드 오늘 함께 하실 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로엔리 중개법인의 김남현 전문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로엔리 중개법인 김남현입니다. 최근 아파트 시장 굉장히 뜨겁습니다. 앞서 다세대 주택 임대차 상황에 대해서도 짧게 언급을 주셨는데 서울 아파트 값이 1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특히 경기 남부에서는 반도체 호재를 등에 업은 동탄 아파트 가격이 연일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 최고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본격적인 대세 상승장의 초입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더욱더 힘을 얻고 있고요. 최근 서울시는 통합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재개발, 재건축 인허가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가고 있는데요. 동탄을 비롯한 이 경기 남부 핵심지 역시도 이 교통망 확충과 함께 시장이 무섭게 재편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당면한 서울 이 주택의 문제점, 서울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할 유일하고도 현실적인 카드는 재개발, 재건축, 속도전뿐이라는 것에 여야 모두 동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선거 이후에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 전략을 위한 알찬 이야기들 준비해 왔으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네,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여서 많은 분들이 부동산으로 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이 시점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어떤 자리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자리도 한번 안내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서울 핵심지와 동탄 등 이 경기 지역까지도 연일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고 확실한 시장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그 어느 때보다도 타이밍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에 발맞춰서 저희 로엔리 중개법인에서는 이번 방송 보고 이제 연락 주신 분들께 한해서 무료로 대면 상담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6.3 지방선거 이후에 재개발 시장이 어떻게 될지 리스크까지도 빠짐없이 분석드리고 있고 투자를 하실 때 가장 고민이 되는 세무 문제, 법무 문제까지도 논스톱으로 상담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바로 문의 주세요. 문의사항은 02-2638-3967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하신 후에 참석하셔서 여러 이야기들 한번 꼭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본격적으로 이슈 이야기부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3 지방선거 이후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시장의 시선은 이제 정비 사업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이 된다면 서울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문제의 근원인 이 공급 부족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희망을 좀 가져도 될까 싶은데요. 이 지난 지방선거가 지났습니다. 이제 정비사업,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까요? 네, 부동산 투자에 관심 가지신 분들이라면 이번 6.3 지방선거, 그중에서도 서울시장 선거에 결과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죠. 이 여야를 떠나서 이번 서울시장 후보들 모두가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규제 완화도 빠짐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다만 방향성에 있어서는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를 했었죠. 공통점은 이제 서울 내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비 사업을 통해서 주택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라는 것이었고요. 다만 속도를 내는 방식에 있어서 한쪽에서는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 민간 주도로 규제 완화로 속도전으로 가야 한다라는 어떤 이 부동산 철학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임기를 연장하게 되면서 이제 공약 중에 2031년까지 주택 공급 31만 호를 달성하겠다라는 공약이 있었는데 이 공약이 이뤄질 수 있을지 또 주목을 해봐야 하는 타이밍이겠고요. 일명 오세훈표 재개발인 모아타운 사업이 이 사업의 연속성을 가져갈 것이다 라고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신데요. 신속통합기획, 이 신통기획이라고 하죠. 2.0 모델이 발표가 되었고 이제는 쾌속통합으로 더 빠르게 추진을 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고도지구 등 규제 완화책도 계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자료를 보시게 되면요. 이 신속통합기획 2.0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는 쾌속통합으로 불리는 신통기획 2.0 주요 내용 한번 살펴보자면요. 첫 번째로는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조합 설립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사업 시행 인가와 관리 처분 계획 인가 동시 병행 처리를 함으로써 초단기 트랙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AI 사전 검증 시스템 역시도 이 AI를
도입을 함으로써 이 사전 검증 절차를 더욱더 간소화시키겠다라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불필요한 인허가 절차 등을 대폭 생략하고 공급을 빠르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로 읽힙니다. 이 3년 내에 착공이 가능한 이 핵심 공급 전략 사업지에 3년간 8.5만 호를 빠르게 공급하고 더 나아가서는 2031년까지 31만 호를 공급하겠다라고 계획이 잡혀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공약에 포함된 것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올해 초에 이미 발표를 했던 내용입니다. 26년부터 28년까지 조기 착공이 가능한 85개 구역을 공개를 하면서 실제 있는 공급 대책만이 시장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다라는 점을 서울시에서 여러 번 강조를 한 바가 있죠. 또한 주택진흥기금에 500억 원을 편성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주비 융자 지원이라든지 정상화 방안 이런 것들을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울시가 앞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재개발에 더욱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투자를 하실 때 있어서 지난 110 대책에서 발표한 신축 소형주택 특례를 적극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각종 부동산 세금,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에서 이제 주택수에서 제외를 해주는 엄청난 세제 혜택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미 뭐 지방 혹은 서울에 아파트를 한 채 보유하신 분들께도 유용한 정책이고요. 신축 특례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청약시 무주택 간주하는 범위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면적 60제곱 이하의 이 B아파트를 취득을 하면 그리고 수도권 기준 1.6억, 지방 1억 원 이하의 공시가를 넘기지 않는 B아파트 매물을 취득을 할 때는 이 주택수에서 이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를 해줬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요건이 완화가 되면서 공시가격으로 수도권 5억 원 이하, 지방에서는 3억 원 이하, 면적은 85제곱 이하를 넘지 않는다면 이 청약시 내가 재개발 빌라 하나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청약까지도 노려볼 수가 있게 개편이 되었습니다. 자녀를 위한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정책까지도 꼭 같이 알아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정부에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각종 정책을 마련해 놓고 있는 만큼 27년으로 예정된 특례 종료 기간까지 꼭 혜택을 받아가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세제 혜택에 더불어서 정비사업 투자를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사업성 분석, 그 기초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준비해 왔으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릴게요. 네, 아파트를 온전히 사기란 쉽지 않게 되다 보니까 비아파트 시장이 이제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우리가 정책을 잘만 활용한다면 조금 더 현명한 투자가 될 수 있는 방안이 또 다양하게 있다고 하니까 이 시간 한번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비 사업하면 뭐 재개발, 재건축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전문가님. 그 안에서 저희가 처음에 계약했을 때 들어가는 투자금뿐만 아니라 이제 추가 분담금이라는 부분이 좀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불안함을 좀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저한테 상담 오시는 투자자분들께서는 재개발하면 분담금을 가장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사업성이 충분히 나오는 지역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담을 조금은 덜어 놓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성이라는 거를 어떻게 따져봐야 하는지 오늘은 그 기초가 되는 사업성 분석 방법과 용어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비례율 산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례율이라는 것은 이 비례율 100%라고 한다면 이 감정평가의 그대로의 자산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비례율이 무조건 100% 이상으로 100% 초과를 해서 나와야만 사업성이 우수하다라고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겠고요. 이 비례율 산식을 한번 하나하나 뜯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종후 자산평가액에서 총 사업비를 제하고요. 이를 종전 자산평가액에 이 백분율로 곱한 것이 바로 비례율이다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종후 자산평가액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총 수입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총 사업비 이 부분은 총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재개발 사업장에서 총 수입에서 총 비용 부분을 제하고요. 이를 종전 자산으로 나눈 값이 바로 비례율이 되겠는데요. 이 총 사업비라고 함은 우리가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이 공사비, 그리고 공사하려면은 시공하려면은 설계를 해야겠죠. 설계비, 그리고 이자 비용, 금융 비용, 감리 비용, 그리고 이 사업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모든 운영 비용 이런 것들이 다 사업비에 녹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종전자산평가액은 이 재개발이 시행되기 전에 노후된 상태로서의 감정평가액의 총 합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개발 구역계 내에 조합원들이 보유를 하고 있는 모든 토지와 건축물 가액, 감정평가액의 총 합이 종전자산평가액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종후자산평가액은 이 사업이 완료된 후에 조성되는 대지와 모든 건축물의 가액의 총 합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후자산평가액은 수입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수입 부분을 따져보게 되면 주택 분양 수입, 그리고 상가 분양 수입, 임대주택 매각 대금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이 주택 분양 수입이란 여기를 살펴봤을 때는 일반 분양 수입이 있겠고요. 그리고 조합원 분양 수입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도표를 보시는 것처럼 이 재개발 수입의 비율에서 주택 분양 수입, 이 일반 분양 수입, 조합원 분양 수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를 하는 거고요. 이 상가 분양 수입 부분과 임대주택 매각 대금, 이 부분은 전체 다이아그램에서 상대적으로 미미한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개발의 사업성을 따지려면 결국엔 이 비례율 산식에서 이 분자 부분이 높아져야만 이 비례율이 좋게 나오고 사업성이 좋아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보시는 것처럼 일반 분양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 재개발의 사업성이 좋아진다라는 그런 것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 말이 결코 틀린 것이 아니고요. 일반 분양을 이 기존 조합원 수 대비해서 많이 뽑아낼수록 사업성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재개발을 할 때는 또 권리가액이라는 용어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조합원이 기존에 소유한 부동산 종전 자산의 간평액에 이 비례율을 곱해서 산출한 것이 실제 권리 가치가 바로 이 권리가액이 되는데요. 흔히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재개발 피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바로 이 권리가액에서 비롯이 됩니다. 한번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이 재개발지 내에 매매가액 15억 원의 빌라 매물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빌라의 감정가액은 4억 원이라고 하고요. 비례율은 120%를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권리가액은 감정가액에서 비례율을 곱한 4억 원에서 120%를 곱한 5억 원이 내 권리가액이 되겠고요. 그런데 지금 매매가는 15억 원이라고 했으니까 15억 원에서 권리가액 5억 원을 발라낸 나머지 값이 이 10억 원. 그러니까 이 매물은 15억 원짜리 빌라 매매지만 10억 원의 재개발 프리미엄이 붙어있는 매물이다라고 표현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조합원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초기 사업장에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사례에서는 9억 원으로 책정돼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입주권을 받기 위해서 추가로 들어가는 조합원 분담금은 이 9억 원에서 권리가액 5억 원을 제외한 4억 원이 조합원 분담금으로 책정이 되게 되겠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이 조합원 분담금뿐만이 아니라 실제 입주 단계에서는 추가 분담금이라는 것도 발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는 경우는 공사를 하는 기간이 연장이 된다든지 인건비, 자재비가 상승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추가 분담금이 많게는 수억 원까지도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15억 원짜리 빌라를 매매를 했지만 내가 총 들어가는 투자 금액은 19억 원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그 이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기가 많고 주목도가 높은 사업장일수록 사업 단계에 따라서 이 재개발 프리미엄은 실제 건립될 아파트 가격에 비견될 정도로 높아져 가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프리미엄이 붙기 전에 내 투자 금액이 늘어나기 전에 초기에 선점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재개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 서울 중심지 내로 투자를 고려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겠고요. 또한 사업 단계를 거쳐갈수록 각종 규제와 제약이 또 심화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규제에서 자유로운 재개발 초기 지역으로 진입을 하시는 게 또 요즘 재개발 투자의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초기 재개발의 경우에는 비례율 분석에 필요한 이 데이터 수집과 예측이 어렵다라는 맹점이 있습니다. 이제 막 동의를 걷고 후보지 선정하는 단계인데 이런 미래 시점에 이 숫자들 감정가액이라든지 조합원 분양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산정해내기라는 어려움이 있겠죠. 그리고 단순히 대지 평당가로 단순하게 보실 것만은 아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위치, 노후도, 전용 면적, 대지의 고저라든지 이 도로와 얼마나 접하고 있는지, 2면 도로와 접하고 있는지, 3면 도로와 접하고 있는지 이런 많은 정성적인 정량적인 요소들을 빠짐없이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대지 지분이 같다고 하더라도 이 권리 가액이라는 것은 절대 천편일률적으로 같게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분석이 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요.
하단에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정확한 분석과 빠른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분담금의 이 부담은 사업성으로 좀 대체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조합원 수 비례했을 때 일반 분양이 많을 경우 이제 사업성이 또 좋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들 말씀을 주셨으니까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요즘 트렌드는 또 재개발 초기 미리 선점하는 게 트렌드라고 하는데 초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자세하게 바로바로 감정가를 산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전문가와 함께 분석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지역이 초기 재개발 단계라면 꼭 전문가와 한번 상담을 해보신 다음에 선택을 해보셔야 된다는 점도 고려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렇게 정비사업의 사업성 분석 이야기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사업성이 좋은 지역들은 어떤 곳들이 있는지도 굉장히 궁금해지거든요. 준비해 두셨죠? 네, 부동산의 가치는 희소성 그리고 입지 이 두 가지가 전부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닌데요. 과거에는 이 입지라는 가치를 교통인프라라든지 역세권이라든지 상권이 활성화된 지역 이런 편의시설에 치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서 단순히 먹고 자고 우리가 생활하고 출퇴근하기 편하고 이런 것들을 넘어서 대체 불가능한 희소성에만 자본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핵심이 바로 자연조망권, 특히나 이 한강변 프리미엄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높아져만 가고 있잖아요. 한강변뿐만 아니라 서울숲이라든지 용산공원이라든지 이런 도심 내의 거대한 자연축들은 인위적으로 늘리거나 새롭게 만들어내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공급이 완벽하게 통제된 한정판 자산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할 때는 가장 가파르게 상승세를 보이고요. 하락장에서도 튼튼한 방어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이 부동산 양극화 현상이 앞으로 점점 심화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제는 초양극화 시대에 진입하게 될 것인데요.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지금 내가 같은 투자금을 들여서 미래에 빽빽한 닭장 아파트가 될 그런 아파트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은 자연 조망권을 누리면서 가치가 끝없이 상승할 수 있는 하이엔드 아파트가 들어설 곳을 선점을 할 것인지는 지금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네, 다음 자료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이 대형 건설사들의 하이엔드 브랜드 경쟁이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10대 건설사 중에 대부분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하이엔드 브랜드를 출시를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대우건설의 서밋 브랜드 있고요. 또 현대건설의 DH, 그리고 롯데건설 르엘, 포스코 OTL, 드파인 이런 이 하이엔드 브랜드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앞서가는 하이엔드 브랜드는 이 DLENC, 이 구 대림산업이죠. DLENC의 아크로 브랜드인데요. 아크로 이 아파트 단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성동구 서울숲에 있는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단지입니다. 이 성동구의 아서포 단지 2017년에 첫 분양을 했는데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평당 6천만 원대의 고분양가 논란에 시달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분양가 논란이 무색하게도 지금 현재 2026년 시점에 와서는요. 지금 이렇게 호가를 살펴보게 되면은 100억이 모두 넘는 호가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실제 거래 사례 역시 평당 2억 원을 훌쩍 상회하는 175억 원까지도 거래 사례가 확인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가장 많이 사랑받는 하이엔드 브랜드는 이런 아크로를 위시해서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브랜드들이 들어올 수 있는 사업장을 찾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이 일군 시공사들의 하이엔드 브랜드의 가세에서 부동산 디벨로퍼 브랜드도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포제스, 브라이튼, 에테르노 이런 단지들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이엔드 브랜딩이 트렌드로 자리를 잡은 이유는요. 이 사회적 지위와 라이프 스타일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이 주택을 바라보는 시각이 확산이 되었고 그에 따른 수요가 증가를 했고요. 특히나 주택 고급화 수요가 높아지는 강남권이라든지 이 용산 이런 최상급지 위주로 이 서울 핵심 지역 정비 사업에서 수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도 있습니다. 이 한남 뉴타운 사업장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시공사 선정 중인 한남 1구역을 제외하고요. 2구역부터 5구역까지는 모두 빠짐없이 1군 메이저 건설사의 하이엔드 브랜드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입지가 훌륭하다라고 평가를 받는 곳이 바로 한남 5구역인데요. 역시나 하이엔드 브랜드 1위에 아크로가 수주를 하게 되면서 이 아크로 한남이라는 단지명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영구적인 한강뷰 이 한남 5구역이라는 입지에 아크로라는 최상위 브랜드의 값어치가 더해지면서 한남 뉴타운구역 중에 가장 높은 시세를 보이고 있고요. 다음 자료를 보게 되면 2026년 공시가격 순위를 나타낸 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1위부터 10위까지를 차지한 이 공동주택은 한 곳도 빠짐없이 모두 다 서울, 그중에서도 이 강남구, 용산구, 성동구, 서초구에 편중되어 있는 현상을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울 최상급지로 점점 수요가 몰리고 양극화 현상 또한 가속화되는 그런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주담대 한도가 전면 막혀 있죠.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제도라는 강력한 규제까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상급지에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주거 사다리는 바로 재개발 정비사업 투자임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한정된 자본 내에서 소액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재개발 단계가 이미 많이 진척된 중하급지에 투자를 하시기보다는요. 저의 생각으로는 같은 투자금으로 이 초창기 최상급지 한 채에 베팅을 하시는 것이 훨씬 앞서 나가는 전략입니다. 제가 항상 투자자분들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재개발 투자는 관점을 두 가지로 분리해서 보실 필요성이 있는 건데요. 첫 번째는 주거지 정비 측면이고요. 두 번째는 미래 가치 사업 측면입니다. 이 정비로 접근을 하신다면 단순히 구역계를 정비하고 기반 시설을 다듬어서 이 주거 환경을 개선을 이루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기는 어렵고요. 하지만 재개발을 사업으로서 접근을 하신다면 이 단순히 입주권을 받기 위한 거래가 아니라요. 미래의 가치가 수십조 원으로 팽창할 사업체에 내가 주주로서 내가 자본을 베팅하는 것, 철저하게 수익을 극대화하는 이 투자자로서 바라보게 되시는 겁니다. 이렇게 사업으로서의 재개발 투자에는 당연히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가장 뛰어난 곳으로 진입을 하셔야만 하겠죠. 그런 곳이 어디냐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 대면 상담 그리고 2부에 이어서 계속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개발은 단계에 따라서 또 시세가 천차만별이기도 하죠. 물론 입지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단계가 조금 더 비율을 차지 않나 싶은데요. 같은 예산이라면 초창기 재개발을 노려본다면 더욱더 마음에 드는 또는 괜찮은 입지를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이런 곳이 어딘지 또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프라인 자리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 로엘리 중개법인에서는 선착순 대면 무료 상담 진행하고 있고요. 사무실 위치는 마포역 3번 출구 도보 1분 거리입니다. 건물 주차도 가능하니까 하단 번호로 많은 신청 주셔서 직접 찾아뵙는 날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하실 분 바로 모셔볼게요. 로엘리 중개법인의 최연수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엔리 부동산 중개법인 최연수 이사입니다. 최근 지방선거가 마무리가 되면서 오세훈 시장이 연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부동산을 관망하면서 지켜보셨던 분들도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많이들 움직이실 것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정비 사업에 대한 기대치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공급은 결국 정비 사업뿐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뉴스와 부동산 시장들을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면서 분석하는 시간 가지며 또 정비 사업은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어디를 보면 좋을지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정비 사업이 아무래도 핫하다 보니까 다양한 이야기들 가지고 와주신 것 같네요. 그 전에 먼저 오프라인 자리 또 설명해 주셔야죠. 네, 저희 로엔리 부동산 중개법인에서 오프라인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면 상담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지금 팍스경제TV를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에 한해서 진행이 됩니다. 무료로 진행될 예정이니 여러 가지 정비 사업에 대한 고민거리 안고 오셔서 명쾌하게 또 해석해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고민 있으신 분들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02-2638-3967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 후에 참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본격적으로 뉴스부터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이사님. 이번 주 시장 어떤 뉴스들이 좀 떠들썩하게 오르내렸을까요? 네, 금주의 부동산 뉴스 코멘트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제목을 먼저 보시면 매매, 전세, 월세, 트리플로 감소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결국 이 공급 자체가 굉장히 수급이 안 되고 어렵다 보니 매매부터 시작을 해서 전세, 월세, 삼중고를 겪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조금 세부적으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매, 전월세 매물은 트리플로 감소하고 있는데 정부는 부동산 정책은 그대로 가겠다라는 기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종료된 지 한 달 됐고 서울 아파트 매물이 11%가량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실수요자를 보호를 한다라는 기조 속에 전월세 매물마저 동시에 감소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 보유세를 강화하겠다. 그리고 비거주 1주택자들을 규제를 하겠다라는 것들이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고 전세 매물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이 대통령, 즉 정부 측은 정상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재개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서울 주택 시장에서는 매물 잠김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자체는 계속해서 예견되어 왔던 일입니다. 하지만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건데 하지만 정부는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재편 기조를 유지하면서 수요 억제에 무게를 둔 세제 개편을 조금 더 추진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한 부동산 플랫폼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 840건으로 다주택자 양도 중과 재개 직전인 지난달 9일보다 약 11% 감소했습니다. 1년 전 수치와 비교를 하자면 22%가량 줄어든 내용인데요. 전월세 시장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앞쪽에 매매 자체가 줄어들었다라고 하면은 전월세 시장도 같은 기간 지금 전월세 매물이 3만 1,600건에서 3만 4,800건으로 10%가량 늘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1년 전 기준으로 잡았을 때는 21%가량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매와 전세, 매물 자체가 계속해서 없어지고 있다 보니 매매 가격도 상승이 되고 또 전세에 대한 압력이 존재하면서 전세, 월세 전부 다 감소를 하며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는 지난달 9일까지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매물을 처분하면서 일부 매도 물량이 상당 부분 소진되며 입주 물량 감소가 겹친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부동산 플랫폼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1만 8천 가구로 지난해 3만 2천 가구보다 41%가량 줄어든 내용이라서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 내용을 한 번 더 보자면 하지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정부는 계속 실거주, 수요 보호 기조 속에서 수요 억제 정책을 더욱더 강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다음 달에 공개될 세제 개편안에 보유세 강화 방안이 담길 전망으로 보여지는데요.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는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 다른 나라들 부동산은 사가지고 있으면 부담이 돼 어느 순간 사라진다라는 내용을 좀 강조해 주셨는데요. 거래세 측면에서도 비거주 1주택자를 대상으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축소 등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일부 매물 출회를 유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다주택자를 압박하면서 일부 매물이 나오게 유도한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시장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실제 공급 확대 효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반기에도 다주택자를 압박해서 매물 출회를 늘려보겠다라고 해서 일시적인 증가는 있었으나 지금 그 이후로 매물 잠긴 현상이 갈수록 더 심화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매도 대신해서 가족 간의 증여나 보유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고 임대인이 직접 거주에 나서면서 임대차 시장에는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들은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매물 출회가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매물 잠김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또 전월세 공급 감소에 따른 임대차 시장 불안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자면 정부는 이 대통령은 전세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사금융이다. 사라져가는 추세라면서 이러한 삼중고를 겪고 있는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세 대출을 해준 것이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에 따른 전세 매물 감소에서도 무주택자가 사면서 전세 수요가 그만큼 줄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전세 대출 규제 강화 등이 추진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전세 매물 감소 속에서도 실수요는 꾸준히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민들 같은 경우는 주거 선택지가 줄어드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임차인들의 주거 불안은 더욱더 커질 수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시장 자체가 최근에 매매, 전세, 월세 할 거 없이 삼중고를 겪고 있는 와중에 정부는 같은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음에 따라서 앞으로도 공급 자체는 더욱더 희귀해지고 정비 사업에 대한 기대치도 그만큼 더욱더 증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매와 전월세 트리플 감소를 보이고 있는 시장입니다. 감소 속도와 비중이 꽤나 커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좀 큰 것 같더라고요. 실수요자들이 이제 타격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가뜩이나 없는 공급이 점점 더 귀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 쪽으로 이제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니나 다를까 또 이번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이 연임을 하게 되면서 기존에 진행하던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지고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연임의 이 임기가 시작이 된다면 우리가 기대해 볼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네, 이번 지선이 마무리가 되면서 오세훈 시장이 5선에 당선이 됐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를 이번에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일단 서울시 역사상 최초의 5선 시장 확정입니다. 이게 정비 사업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시사하는 것이 바로 연임입니다. 연임이기 때문에 정비 사업에서는 가장 불안한 것이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정비 사업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소멸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공급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만큼 공급 속도전이 본격 궤도에 오르게 되면서 서울시 주택 공급은 결국 정비 사업에 달려 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네. 서울 도심의 31만 호 공급이 확정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 숫자 자체만 해도 공급이 굉장히 필요했고 중요했기 때문에 많이 와닿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31만 호가 신규 주택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지금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신규 택지 확보가 어려운 만큼 재정비나 재건축으로 이런 정비 사업을 통해서 공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걸림돌이 없는 막강한 추진력을 확보했다. 그리고 이번 선거를 결과로 서울시 정비 사업의 일관성과 이 영속성이 제도적으로 완전히 확보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비 사업을 바라보실 때 어느 정도 가지고 계셨던 정책적인 리스크나 이런 정부의 규제들을 좀 고민을 하셨다면 연임에 성공하면서 그대로 정비 사업이 이어갈 수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강력한 요인으로 보여지고요. 규제 완화에 칼자루를 진 서울시가 신속통합 시즌2를 필두로 정비구역 지정 속도를 3배 이상 단축시키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며 서울 재정비 지도를 송두리째 바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세훈 시장이 연임에 성공을 하면서 정비 사업은 조금 더 추진력을 얻으면서 활발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비 사업은 아무래도 정권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임한 오세훈 시장이 기존에 진행을 하던 재개발 사업들 또 다른 정비 사업들이 이제 잘 순항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시장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그동안 좀 지방선거 끝난 이후에 고민해보자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눈여겨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도심 공급의 해법으로 정비 사업을 이제 빠르게 추진하겠다라고 오세훈 시장도 이렇게 밝힌 만큼 자세한 내용들 저희가 안 들어볼 수가 없겠어요, 이사님. 네, 오세훈 시장의 정비 사업이라고 하면은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는 속도의 신통기획 그리고 소액 빌라 단지들의 타겟이 되었던 모아타운 그리고 역세권을 융합하면서 고밀도 청년, 장기 전세, 주택 등의 실체를 한번 알아볼 거고요. 이 서울 도심 공급의 삼각 편대로서 핵심적으로 가동이 될 것이기 때문에 꼭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정비 사업의 3대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오세훈 시장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신속통합 기획이 시즌2를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속도는
조금 더 상승될 것으로 보이고 이제는 쾌속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예전에는 정비 사업 자체가 10년 후반에서 10년 중반 사이가 왔다 갔다 했다고 하면 이 신속 통합을 통해서 계속해서 시간을 단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가 정비 계획 수립 가이드를 직접 제시하면서 통상 5년이 걸리던 구역 지정 기간을 2년 이내로 비약적으로 단축시킬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이렇게 신속 통합 자체가 속도를 나타내고 있다면 두 번째로 보실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소규모 정비를 키워드로 두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규모로 재개발이 움직이면서 어느 정도의 필지 확보가 필요했었는데요. 그런 재개발들 사이에 대규모 재개발들 사이에서 곤란했던 노후됐던 저층 주거지를 블록 단위로 묶어서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하는 이 모아타운 자체도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소액 빌라의 투자로 최적 지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볼 것은 바로 역세권 고밀 개발입니다. 역세권 승강장 반경을 활용해서 준주거 지역으로 상향을 시켜주고 또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확보를 하면서 사업성을 극대화하는 정비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 전역이 정비 사업으로 많이들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을 대표로 해서 하나씩 지역별로 적용을 시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역의 특색에 맞는 것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이 선택의 폭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일전에는 신속통합기획이나 모아타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세훈 시장 표라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굉장히 많이들 보시면서 관망을 하셨다면 이제는 이런 불확실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조금 더 속도를 내셔야 하는 시점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시와 결국 정부 규제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앞서서도 뉴스 기사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강력한 규제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다주택자 규제는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금융대출 억제 정책 및 실거주를 의무화하는 이런 정책 기조를 그대로 가져갈 것으로 보이고요. 고가 아파트 신규 분양 및 진입에 높은 장벽을 세우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로 얘기를 해보자면 이 아파트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취득을 하기에는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심지어 하나 들고 계신 분들은 다주택자로 갈 수 있는 길은 더더욱이 막히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서울시 오세훈표 강력한 우회로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의 규제로 아파트를 직접 진입할 수 없는 투자자들에게 서울시가 직접 제시를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바로 정비구역 선점을 통해서 가장 합법적이면서도 막강한 우회를 하면서 입주권 확보를 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비 사업이라는 것에 굉장히 주목을 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움직여야 하고 그리고 단계별로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서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계속해서 주목을 좀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왜 아파트가 아닌 빌라일까라는 것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서울 신축 아파트를 직접 매입을 하는 것과 신속통합이나 모아타운에 들어가고 있는 빌라를 선점하는 것을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요. 초기 투자금부터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최소 10억에서 15억 원 이상 고액이 소요가 됩니다. 최근에는 15억 이하 아파트들도 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라온 현실인데요. 그런데 신속통합이나 모아타운에 해당되는 빌라를 선점할 때는 전세를 활용해서 1억에서 3억 안팎으로 다양하게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투자적인 관점으로 한번 바라보자면 소액 자본가는 압도적으로 빌라를 투자하는 것이 접근성이 뛰어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대출과 세금 규제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여전히 묶여 있고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유세도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고율의 취득세도 납부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모아타운이나 이런 신속통합에 들어가는 빌라 같은 경우는 공시가 1억 미만 등 우회 틈새가 다수 존재하고 있고 또 6억 원 이하 신축 혜택을 보시면서 들어갈 수 있는 것들도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제를 정면 돌파하면서 회피가 가능하다라는 점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미래 가치 상승 면에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이미 아파트들은 반영이 되어 있는 시세로 가치가 정체기에 진입할 수 있는
단점도 존재를 하고요. 하지만 이런 빌라 투자를 한다고 하시면 조합 설립, 사업 시행 인가, 그리고 관리 처분 인가 전 등 여러 가지 단계에서 가격 상승을 보면서 엑시트를 할 수 있는 구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계별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고 자금을 유동성으로 움직일 수 있는 우수성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투자는 결국 타이밍입니다. 재개발의 가능성을 눈으로 확인을 한 후에 가치 반영이 가득 찬 후에 진입을 하는 것은 투자가 아닌 추격입니다. 남들이 지금 주저하면서 관망을 하고 있을 때 이런 공급 정책의 대전환기에 초기가 가장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투자는 타이밍을 잘 보시고 초기에 선점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식으로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점 매수를 잘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 타이밍 잘 잡아볼 수 있는 기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일단 지역을 알아야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지역들이 좀 있을까요? 네, 오늘 제가 이렇게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정비사업에 대한 구조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간략하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러면 주목해볼 만한 지역은 어디가 있을지 한번 또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지역은 바로 반포 일동입니다. 반포라고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실 겁니다. 반포에 지금 소액으로 투자할 곳이 있나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 일단 이 강남이라는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강남을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모두가 다 고액을 동반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아직까지도 이런 틈새 시장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반포 일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강남 자체에서도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강남이 정비 사업이 왜 어려운가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텐데 강남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을 대표하는 업무지구와 상권이 모두 혼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강남 내에서도 이렇게 저층 주거지들이 밀집해 있는 곳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반포 일동 같은 경우는 비교적 상권과 업무지구가 가장 없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옆쪽으로는 또 이 경부고속도로가 지하가 될 예정이고 고가로 형성을 하고 있는 이런 반포 아파트들을 도보권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포 일동에 대한 가능성을 먼저 보시고 지금 소액으로 선점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반포 일동을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리고 정비 사업지를 많이들 보실 때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찾으십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가장 먼저 고려가 되는 것이 바로 강남과의 접근성 같은 거를 많이 꼽으시는데요. 강남 자체에 속하고 있고 애초에 부촌이기 때문에 가격만 저렴하다,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가격 자체로만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검토를 하실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변 아파트 가격 역시 이미 신축이나 이런 프리미엄들을 형성하고 있는 아파트들도 많지만 재건축을 통해서 가치 반영이 더욱더 될 호재가 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반포 일동을 주목해 보시는 것을 또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지역은 바로 방배동입니다. 제가 이 방배동을 꼽아보는 것은 방배동도 앞서서 이 반포동과 같이 원래 기존의 부촌으로 자리 잡고 있는 좋은 입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입지적인 장점들을 말씀드리면서 또 방배동 같은 경우는 제가 꼽을 키워드는 바로 이 하이엔드입니다. 최근 뉴타운이나 여러 가지 정비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을 볼 때 이 하이엔드에 대한 언급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택 시장에서도 양극화가 갈수록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이엔드와 양극화에 앞서서 기존의 부촌이고 좋은 지역을 소액으로 선점을 할 수 있다면 망설일 이유가 없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이 방배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재건축과 재정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비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뉴타운에 버금가는 급으로 크게 진행이 될 수 있고 아직까지도 소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강남 3구에 속하고 있는 이 반포 일동과 방배동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조금 더 상세하게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로엔리 부동산에 연락을 주셔서 또 대면 상담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이들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핫한 초기 재개발 쪽 말씀을 주셨습니다. 방배와 이제
서초 반포를 살펴보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저점 매수 기회 잡을 수 있는 자리 안내해 주시죠. 네, 저희 로엔리 부동산 중개법인에서 지금 현재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에 한해서 무료로 대면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지방선거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결국은 공급이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신규 택지가 확보가 어려운 만큼 이 정비 사업에 대한 기대치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비 사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지, 그리고 이 하이엔드 정비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면밀하게 좀 이야기를 해드릴 시간 가지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